자, 일단은 7페이지의 문학 갈래이론부터 할 건데 그 전에 문학 연구 방법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그거부터 좀 해볼게. 얘도 써야 해요? 써야 돼. 이거는 적당한 자리 찾아가지고 정리해. 자, 우리가 이제 문학을 연구할 때 문학을 둘러싼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가 있지.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고, 작품을 쓸 당시의 현실이 있어. 보통 이 작가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론이라고 해.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어떠한 효과와 용도를 느꼈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교훈을 얻는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효용론이고, 작품이 쓸 당시에 이제 어떤 현실이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가가 반영론이야.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 작가 그리고 현실, 독자 이렇게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를 작품 밖에 있는 것이다 해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저 세 개가요? 혹은 또 이건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는 평가가 바뀔 수 있어서 상대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작가의 평가가 바뀌면 그 작품에 대한 해석도 바뀔 수 있지. 네. 또 그 시대 현실이 우리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대로 인식이 바뀌면,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에는 되게 뭐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여성의 행동이 제한되었다라고 생각하다가 생각보다 그래도 조선 전기는 고려 시대의 풍속을 이어받아서 여성 활동이 제한되진 않았네. 뭐 이런 평가가 바뀌면 어때? 그 작품에 대한 해설도 바뀌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상대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관점은 안 바뀌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주로 어떠냐면은 문학 문제에서 보기를 주고서 보기의 이 시대 현실이나 작가에 대한 거, 독자에 대한 어떤 그 작품 평가 개념들을 보통은 보기로 글을 주고서 물어봐. 왜 그러면 이건 암기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김소월씨는 일제강 경기에 쓰여졌니? 안 쓰여졌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의 작가는 누군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그 작가가 누군지 알려주고 이 작가의 생이 어떤지 알려주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외재적 관점은 암기 요소는 아니고 보기를 주고서 이걸 감상하고 분석할 수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작품 내적 관점이 있는데 작가와 비슷하지만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인데 작가가 아닌 인물, 가상의 인물인 거야. 화자야. 또 작품 속에서 독자와 비슷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인데 가상의 인물인 청자가 있고, 시를 쓴 당시에 시 작품 속에 배경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과도 또 다르지. 가상의 공간이지.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화자와 비슷하지만 작가는 아닌 거야. 서술자가 되지. 그래서 화자나 서술자나 청자 배경 다 뭐야? 가상의 인물들이지. 가상의 공간아. 얘네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해? 내재적 관점. 잠깐만 미안. 이게 내재가 아니지. 이게 뭐야? 외재지. 바깥이니까. 그리고 이게 내재지. 내재적 관점. 그리고 이거는 작품이 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진 않잖아. 외부적인 건 바뀌어도. 그래서 절대적 관점. 이건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분석한다. 그래서 심미적 관점. 이렇게 불러. 통상 이런 내재적 관점들은 직접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문제로 물어보고, 외재적 관점은 보기를 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야. 심리요? 심미. 네. 미적 관점이지, 아름다움.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자를 다른 말로 작품 외적 자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작품 바깥에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통상 이렇게 불러. 그리고 현실을 작품 외적 세계라고 불러. 사실은 이 표현은 이제 조동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의 갈래, 그러니까 종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에 나오는 개념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품 관례 이론을 해보자. 자, 문학의 갈래는 크게 이제 조동일의 이론에 따르면, 조동일은 서울대 교수야. 우리나라 문학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봐.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서정, 이거는 뭐야? 정서서술이지. 그리고 교술, 서사, 이건 사선서술. 이렇게 네 가지로. 네. 우리 서정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작품 외적 세계라는 건 뭐야? 시대 현실의 반영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때? 뭐라 그래? 세계의 자아와 세계를 나의 생각에 맞추면은 이거는 뭐야? 주관적 작품이지. 내 생각 위주로 쓰는 거. 사실성 없고 내 생각 위주로 쓰는 걸 뭐라고 해? 우리는 시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예. 반대로 교술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있는, 사실을 위주로 쓴 거지. 자아의 세계화. 이건 뭐야? 객관적 작품이지. 그래서 이게 뭐야? 수필인 거지. 수필은 있는 거를 쓴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물론 있는 그대로를 쓰지 않고 보통 짜집기를 하거나 좀 가공을 하긴 하지만. 그럼 이건 실화인 거예요? 응? 교수는 실화인 거예요? 교수는 보통은 실화라고 믿어. 물론 근데 수필 쓸 때 완벽하게 그날 다 일어난 거에 다 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짜집기를 좀 해서 이날 일어난 거랑 이날 일어난 거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네. 보통은 사실일 거라고 믿지 우리가. 그게 아니면은 서사인 거잖아. 사실이 아니면 허구이면. 그리고 서사는 작품 외적 자아라고 나와요.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이거는 뭐야? 서술자가 있다는 거지. 서술자가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근데 말을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갈등인 거고, 이게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뜻이야. 우리 모든 이야기들은 뭐가 있어? 대부분 다 갈등이고, 갈등을 통해서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지.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이게 이제 소설. 반대로 작품 외적자의 개입이 없으면 서술자가 없는 거지. 네.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거는 똑같지. 이야기 전개하는 건. 그러면 서술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네. 그래서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희곡과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소리는 서사에 들어가니 극에 들어가니? 소설이요. 그치. 왜? 서술자가 한 소리 창자가 혼자 떠드니까. 근데 그러면은 공연문학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서술자가 있고 없고야. 이해되지? 그럼 연극은 서사인 거예요? 연극은 서술자가 있어?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각각 나와서 각각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연극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이제 좀 실험주의 극이라던가 옛날에 뭐 심파극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옆에서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건 약간 어떤 거야? 서사적 특징을 가진 거지. 그럼 한 번에 여러 개의 특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개의 갈래를? 뭐 예를 들면은 엄밀히 말하면 관동별곡 같은 거 정철이 쓴, 네. 이거는 사실 수필적인 느낌도 있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네. 그러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도 나타냈네. 서정과 교술이 두 가지 나타난다고 보기도 해. 근데 그냥 보통은 수능에서 너는 한 갈래로 넣어야 되잖아. 네. 그럼 어디다 넣어? 일로. 그럼 사실성이 없고 이제 서술자가 있으면은 서정이랑 서사가 섞인 거예요? 사실성이 없고 없고 서술자가 있는 거. 서술자가 있는 거. 보통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야기 전개가 위주면 서사 위주고 자기 정서 위주면은
서정인 거야. 사건을 서술하느냐, 정서를 서술하느냐. 근데 관동배국은 사건보다는 뭐가 메인이야? 정서 메인이기 때문에 서사는 아예 아니고. 왜 갈등 없잖아. 뭔가 싸워 정철이 관동배국 하면서 그러면 서사겠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정인데 사실적인 어떤 현실 실제 있었던 일을 쓰니까 교술과 서정의 중간 정도인데 그래도 뭘로 들어간다? 서정으로 들어가. 소필이 아니거든 보통은. 이해돼? 또 궁금한 거. 이제 그럼 슬픈 판타지 소설도 그럼 서사인가요? 슬픈 판타지 소설은 서사지. 아니 사건이 있잖아. 정서만 야 봐봐.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나는 슬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의 내면만 썼어? 아니잖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해. 소설 중에서 그런 걸 뭐라 그래. 그 저거라고 그래.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 사건이 없고 계속 내면만 쓰는 거. 이건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소설이기 때문에 서사에 넣고 뭔가 시 중에서도 되게 서정인데 서사적인 느낌을 가지는 서정도 있지만 시라고 하면 그건 그냥 서정에 넣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 사건 위주로 쓰는 거예요. 서사시라고 그러잖아. 판타지 소설 보면 서사시라고 그러기도 하지. 왜? 원래는 그거 자체가 음유시인들이 읊었던 이야기잖아. 옛날에 보면은 무슨 뭐 사가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서사시잖아 이게. 이게 되게 약간 환상적이면서도 뭔가 어떤 사건 모험 전개가 있지. 근데 시이기 때문에 은율이 있어서 읽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시에 넣는데 내용은 서사적인 느낌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능에는 몇 문항이 나오니? 수능 5번은? 45. 그렇지, 45문항 80분 동안 푸는 거지. 네. 자, 그랬을 때 수능 국어 45문항 80분간 세 가지가 있지. 이것도 필기해야 하나요? 아니, 이건 안 해도 돼. 그냥 장르 나온 김에 정리 좀 해주려고 수능에 나오는 장르. 이거는 11문항, 17문항, 17문항. 이거는 선택이지. 네. 자, 그래서 독서는 이제 이과 지문 하나, 문과 지문 하나, 예체능 지문 하나 나오고. 문학은 작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서정갈래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현대시, 하나는 고전시가. 얘네는 뭐 한 편에서 2편, 3편까지도 나와. 근데 어쨌거나 하나씩은 나와야 돼 최소. 그 다음에 서사갈래에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극과 수필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조술갈래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총 몇 개야?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이 중에 하나를 2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총 4지문이 나와. 판소리 나오면 고전소설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렇지? 네. 지워도 되니? 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갈래기로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건 보기 주고서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 갈래는 상식 개념이고 문학 연구 방법은 시험에 보기 주고 나올 수 있는 개념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자나 서술자의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문학 연구 방법은 넘어가고 방금 했으니까 11페이지 모티프부터 나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데. 이번 내신 기간에 이 책 하면 끝내는 건가요? 오늘 웬만하면은 이거 한 절반 나가고 그 다음에 향수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나가고 나머지 작품 나가고 이렇게 할 거야. 3시간 동안요? 음, 가능할까요? 가능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나갈 거야. 다 나가지 않고. 그리고 작품의 창작 과정을 문학 이론에서는 모티프 혹은 모티브, 그래서 창작 동기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발상,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있고,
작가의 영역이고 이렇게 형상화된 작품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공식으로 들여온 게 수사법 내지는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수사법은 일종의 공식이고 이건 수사학에서 왔는데 수사학은 뭐야? 말을 웅변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끊어서 여기까지는 뭐야? 작가의 영역이면 여기서부터는 평론가들의 영역이지. 사실 모든 작가들이 모티브 발상법 형상화를 거쳐서 작품을 만든다라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이런 이론을 안 되지 않고 그냥 작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작품을 썼어요 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어떻게 단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티브 발상법 형상화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이론을 밝히는 거야 우리한테. 자, 그래서 모티프는 뭐냐? 사실 창작 동기는 너무 거창하고 사실 이런 거야. 우리가 춘향전 알지? 네. 우리 춘향전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연려 이야기들, 연려서가 또는 암행어사 이야기들, 암행어사 설화, 박문수 같은 사람들 이야기 혹은 관타의 민녀, 관리가 약탈해, 민간의 여자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연려설화 모티프, 암행어사 설화 모티프 관타의 민녀 설화 모티프가 돼서 이 작품에 영향을 준 요소들은 그냥 다 통상 모티프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야. 이해되지? 네. 그리고 우리가 윤동주 시 같은 거 보면은 윤동주 시 중에 아는 거 있니? 저 메밀꽃. 응? 메밀꽃 진입물이니까. 메밀꽃 필무렵은 이호섭, 윤동주 시. 십자가요. 그거 그냥 서시. 아니라는데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뭐 이런 것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인동주의. 그치 저거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풀어먹기를 몰라? 네. 나태주 씨는 줄 알았는데. 나태주? 자 봐봐 윤동주 시에는 뭐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속죄한 모티프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 정규 있니? 저 기독교입니다. 자 봐봐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신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뭐를 잡았어? 양을 아니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양 혹은 염소 혹은 뭐야?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았지. 네. 필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잘 그리시네요. 이걸 죽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그러지. 이래서 이런 양을 뭐라 그래 우리가 속죄양 내지는 희생양이라고 그러지. 네.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야? 예수가 나타나서 네. 원래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라 그래? 내가 이 양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으면 인류의 죄를 내가 사해주겠다 이거지. 네. 자기 희생을 통한 인류권 이게 이 기독교의 메커니즘인 거잖아.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뭐였어? 유대교만 있었던 거지. 네. 자 그래가지고 속죄양 모티프는 이런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속죄양 모티프라고 하는데 네. 윤동주 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나. 죽음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실려있단 말이에요. 윤동주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해. 교과서에선. 윤동주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윤동주를 교과서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독립운동 이미지.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실 너무 못 쓰거든. 미국사 솔직히 뭐 독립운동가로서는 좋은 사람일 줄 몰라도 시는 못 써.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시 가르치기가 좀 그러니까 뭐야? 윤동주 같은 사람이 극히 드문 게 우리나라 시인들은 대부분 친일파 아니면 공산주의자야.
시인들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제강점기에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일본으로 가든가 소련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유럽은 못 갈 거고 네. 미국도 가기 힘들고. 그러면 어때? 소련 갔으면 공산주의자 돼서 일본 갔으면 친일파 될 확률이 높지. 네. 혹은 나중에 이제 막판에 변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 막 비판하다가 이제 막판에 그 항공문협회 이런 데에다가 일본이 이제 협박을 하지. 네. 그래가지고 친일시 쓰게끔 막 하고. 아,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서현이가 어느 날 가다가 네가 시인이야 일제강점기 때 네. 갑자기 납치를 돼. 납치요? 납치되고서는 눈을 가리고 이제 깜깜한 방에 있다가 딱 이렇게 불러주고서는 이 무릎에다가 대못을 이렇게 갖다 대고 실제 그랬대. 네. 망치로 이렇게 치려고 하면서 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할 거야 어떻게 할까? 하라는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근데 윤동주는 되게 짧은 나이에 살다가지고 팀포커 형무소에서 딱 너무 좋은 거야. 일제강점기 때 형무소에서 죽었어? 친일을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운동가로 만들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사실 윤동주 시 중에 보면은 시대 현실을 걱정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 시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독립운동가일까 싶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 사람을 싣는 이유는 뭐야? 이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람 독립운동가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르쳐. 이해되지? 자기를 희생해서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술그리스의 그 이미지를 모티프해서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러잖아. 우리 항상 속죄양 예술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네. 들어봤지? 한국어 같은 데 맨날 나오잖아. 그게 저거야.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한 신의 아들. 이면서 신이지. 삼위일체니까. 네. 삼일체는 맞죠? 응? 아니 맞습니다. 뭐라고? 아니 삼일체 가수가 뭔가 했어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맞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모티프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발상이 나온다고 그래. 이런 창작 동기나 창작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가지고서 발상을 하는데 발상이라는 건 우리가 작품을 어떻게 하면은 예술적으로 보일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발상, 상상력 발휘. 네. 근데 이게 소위 이제 낯설기 하기라고 그래. 이 세상에 사실 새로운 예술적인 것들이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언젠가 옛날에 한 번쯤은 다 일어났던 것들이 새로운 건 없어. 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 뭐라고 그래? 잠언집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렇게 써놨어. 기독교세요? 성경 다 읽어봤니? 다는 안 읽어봤어요. 큐티는 해요. 해라 솔로몬. 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없는데 그건 새로운 게 있게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술이란 건 뭐야?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는 걸 낯설게 보이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발상법이야. 그 뒤로 가봐. 발상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발상이라는 건 기존 거를 낯설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한 용어인데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1970년대 처음으로 예술의 이론을 정립하면서 만든 개념이긴 해.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결국엔 어때? 기존의 걸 낯설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이론을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도 가져왔어. 그래서 발상이란 낯설게 하기 있다. 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 거기 보면 사물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의 기능을 더해본다던가 뭐 대상의 그 배경에 뭐 어떤 재배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건 뭐 그렇다죠. 근데 여기에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름이 붙어버린 발상법들이 있거든. 세 가지야.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추상적 관념의 체화.
불쌍화 내지는 감각하라고 부르기도 하지. 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름이 붙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쓰인 발상법이라는 거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예술이 아닌 거야. 새로워야 되는데 습관화되면 그건 어때? 이미 예술이 아니지. 네. 사실 이렇게 국어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를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피해가. 왜? 이미 이건 예술이 아닌 거거든. 근데 이거 우리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계속 배우고 있지. 사실 우리가 배우는 국어 교육 이론은 1970년대 이전 시에만 거의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 문창과나 이런 사람들이 배워서 안 써. 이미 예술이 아닌 거잖아. 국어 교육의 교과서에까지 실렸다는 건 이미 무슨 뜻이야? 그만큼 되게 옛날 거고 많이 써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어때? 새로운 게 아닌 거지. 네. 근데 통상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육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 넣고 수사법 넣어서 실서와 막 이런 거를 이제 시킨단 말이야. 네. 특히나 문학 쪽 창작을 안 해본 선생님들은 그게 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뭐 시를 써보는데 시가 아닌 걸 써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말하면. 근데 그냥 국어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쩔 수가 없지. 뭐 국어 교육과들은 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거를 체계화해서 너희한테 가르치는 게 일종인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건 예술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름 붙인 것들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개념들인지 알아보자. 객관적 상관물은 원래는 정서를 대체하는 사물을 찾는 개념이었어. 원래 셰익스피어의 곡을 분석하던 엘리어트라는 문학 평론가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이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정서 대체 사물인데 국어 교육에서는 이거를 보통 이렇게 많이 이게 정서가 투영된 사물이다. 예를 들면 홀로 흔들리는 갈대 어떤 느낌 들어? 외로운 느낌 들지 않아? 또 이별을 재촉하는 석양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 좋아하는 아쉬움. 그렇지. 이런 게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 근데 그럼 감정이입은 뭐냐? 감정이입은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가 사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개가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요거는 직접적으로 투영돼 있어야 돼. 직접 투영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 사물이 움직이는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예를 들면은 뭐 슬픔, 기쁨 같은 거. 뭐 직접적인 정서 행동인 울다, 웃다, 춤추다 같은 거. 예를 들면 화자가 신났어. 근데 나무가 춤을 춘다. 나무도 춤을 춘다. 이렇게 하면 뭐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면서 춤을 춘다 그래가지고 어때? 정서 행동을 표현했지. 이런 게 감정이입이야.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면서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나타나지. 또 화자가 슬플 때 슬픈 기러기 울면서 간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일단은 슬픔과 춤을 울며에 일치하고 슬픔은 정서 표현이 나타나고 울며 가다의 정서 행동이 나타나지. 그럼 이것도 뭐야? 감정 이입인 거지. 이해돼? 네. 이거 전에 배운 적 있니?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정서 표현이라는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 원래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좀 더 큰 표현이지. 근데 감정이입은 그 안에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 부분이 감정이입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보통 감정이입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통상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 원래는 포함 개념이긴 하지만 감정이입이 아닌 건 다 객관적 상관. 정서가 투영된 것 중에 감정이입이 아닌 건 다 객관적 상관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황조가 아닌 유리왕 황조가 훨훨 나는 적의 꼬리 암수소를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문 누구와 함께 돌아가 있고. 자, 그 유리왕 고조몽의 아들인 유리왕이 이제 자기 원래 왕비가 죽고 나서 첫 두 명을 들여. 근데 그 후궁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명이 도망가 버려. 네. 그래서 그 도망간 후궁을 다시 만나러 갔다가 그 후궁이 난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혼자 돌아오면 슬퍼서 부른 노래가 이거라고 그러거든. 헐헐 나는 적꽤 꼬리는 암수소를 정다워. 근데 나는 외로워. 그러면 나의 정서와 대비되지. 네. 근데 어때? 정서는 직접적으로 나왔지. 그러면 감정이입의 조건 중에 하나를 못 맞췄잖아. 네. 그럼 그것도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야. 아.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추상적 관념의 고취하는 뭐냐? 그럼 화자랑 사물의 정서와 같으면 감정이입이고 다르면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같은데 같으면서 저것도 나와야 돼.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 직접적인 표현이. 또 화자와 정서가 같아도 내가 외로운데 홀로 흔들리는 갈 때 하면은 뭐야? 객관적 상관물. 슬픔 갈 때 해야 감정이입.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일치해야 돼. 일치하면서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이 나와야지 돼. 감정이입이고 그러지 않으면 객관적 상관물. 일치해도 정서 표현이랑 행동이 안 나오면 객관적 상관물. 그치. 알겠습니다.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우리가 추상적 관념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대상들이지. 네. 예를 들면은 정서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시간은 원래 물리량이긴 하지, 이과적으로 보면. 근데 문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개념으로 봐. 어떤 추상적 관념. 또 아니면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볼게. 우리 정철시 중에 삼인국, 홍민국 보면 이런 표현 나와. 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죄가 쌓일 수 있어? 물건이 아니잖아. 자, 나는 인류 원죄부터 지은 죄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진짜 쌓이게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잖아. 네. 그렇지? 이런 게 뭐야? 추상적 관념이지. 추상적 관념인 죄를 물건 상태인 뭐야? 쌓이다. 물건 상태로 표현했지. 물상화. 네. 혹은 이런 것들 있잖아. 푸른 슬픔. 슬픔이 색상이 있어? 아니지. 추상적 관념이지. 근데 뭐라고 표현해? 푸른 감각하지. 그럼 푸르게 슬프다도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인가요? 그렇지. 또 뭐 이런 거.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 보면 사는 사람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름이 부서질 수 있나? 없습니다. 이름은 추상적 관념인데 부서진 뭐야? 물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 관념을 붙여야. 이해되니? 네. 그리고 이걸 예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다 형상화. 이렇게 표현해 놓은 작품에. 자,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작품을 분석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은 옛날에 교육과정, 옛날에 6차 교육과정 때는 발상 및 표현이라고 했었어. 발상법 및 표현법을 합해가지고 분석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요새는 그냥 표현상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것들 감정이 쓰면 뭐가 있어? 갖다지. 이거는 감정이입이 쓰이면 의인법이 쓰였네. 의인법은 보통은 사람이 아닌 거에 정서에 어떤 정서상 특징을 넣으면 어때? 사람만 정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문학에서는. 네. 근데 감정이입은 다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잖아. 네. 그러면 다 뭐야? 의인법인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예를 들면 이름이여 뭐야? 돈호법. 그리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영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법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말이 자라기 위한 학문인 수사학에 있었던 개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작품에 적용하는 개념인 거야.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없습니다. 괜찮아? 네. 일단은 그래서 요거 다 정리했니? 근데 형상은 뭐예요? 형상화가 이거야. 실제 작품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써놓으면 그게 형상화야. 아, 그러니까 뭐뭐를 형상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그걸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발산법이랑 형상이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 다르지. 잡아봐. 모티프 어떤 걸 영향을 받았어. 발상 어떻게 써야지. 그리고 실제 쓰면 뭐야? 형상화. 그러니까 발상은 아이디어를 냈어. 객관적 사과물로 써야지, 감정이입으로 써야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로 써야지 하고 실제 써버리면 뭐야? 형상화. 네.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지? 네. 표현을 하면은 형상화야. 형상. 그리고 그거를 공식에 갖다 대입하는 게 수사법. 다 연관이 돼요. 다 연관이 되어 있지. 그래서 거기 보면 발상법, 형상화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수사법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할 거야. 근데 프린트의 수사법이 이번에 나오잖아. 수사법에 대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거든. 기억나? 항수 프린트에 같이 좋잖아, 앞에. 거기에 써있어요. 수사법 종류들 쫙 나와 있었잖아. 막 비유 이런 거. 그래,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네. 됐니? 네. 지워도 돼? 네. 자, 봐봐. 비유. 강조. 변화. 상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원래 수사법에서 이제 상징은 옛날에 6차 교육 과정까지는 좀 비유에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었어. 교육 과정의 문제는 아니. 교육 과정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을 1차부터 6차까지 하고 7차부터는 수시 개정을 해서 니네가 수시 2차 개정이고 니네 다음부터 교육 과정 바뀌지. 맞아요. 그거야. 그래서 니네는 7차 개정부터는 수시 개정이어서 2012 교육 과정, 2009 교육 과정, 2015 교육 과정, 2015의 마지막이지 니네가. 그리고 니네 교육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어. 봐봐. 2009년에 바뀌고 2015년에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써먹은 거잖아. 9년 정도. 그리고 이제 네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 다음 교육 과정으로 또 바뀌겠지. 그러니까 차수로 하면 얘네가 이제 8차 정도가 되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6차 때 이렇게 들어가. 원래 수사법에서는 상징은 비유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A를 B에 빗대는 표현. 상징도 A를 B에 빗대는 표현. 근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비유는 참신한 표현. 참신하다는 건 새롭다는 거지. 얘는 집단적 표현. 예를 들면 철수가 구문 같다라고 해보자. 이거는 비유 중에서도 보통 직유이지.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뭐라 그래? 오조관념이라고 그러고, 철수는 뭐라 그래? 원관념이라고 그러지. 근데 비유를 할 때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면 안 돼. 봐봐, 우리가 동물원에 원숭이 보면서 원숭이 같이 생겼네 이러지 않지. 코끼리 보고 코끼리 같이 생겼네 이러지 않잖아. 이제 서연이가 지나가는 사람 뭐 사람 같이 생기셨어요 이러면 어떨까? 당황하겠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어때?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비유를 쓴다. 일부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쓰긴 하지만 원래는 서로 다른 거에 쓰는 게 비유야. 오히려 더 비슷하면 이거는 비유, 직유가 아니라 뭐가 될까? 오케이. 철수는 영수가 침착하다. 이거는 직유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비교. 뭐뭐 같이 뜻이 있냐 이런 거 나오다고 다 지규는 아니야. 이거는 어때? 유사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사실 유사점이 많을수록 뭐에 가까워? 비교에 가까워. 비교는 뭐야? 서로 유사한 거 놓고 이걸 더 부각시키는 거지. 네. 대조와 대조지. 대조는 어때? 검은색과 하얀색 배치해서 하얀색은 더 하얗게, 검은색은 더 까맣게 이게 대조고. 비교는 뭐야? 검은색 옆에 더 검은색 반타블랙 같은 반사 안 되는 블랙의 경우는 어때? 얘가 더 까맣게 보이겠지. 그게 강조야. 근데 서로 유사한 속성이 많으면 강조인데 서로 유사한 속성이 별로 없을수록 뭐야? 비유, 직유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비유라는 거는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을 때 얘네들은 일치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때? 1대1 매칭이어야 돼, 보통은.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A는 B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줘야 되고 어딘가에 원관념은 항상 드러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알아먹지. 이게 이거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수 곰 해놔야지. 곰 한다고 철수가 딱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 이 원관념이 중의법 같은 경우에는 중의법은 이제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니까 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만의 잡자인 거 알지? 네. 상징은 어떠냐? 상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사람을 하도 이제 철수만 보면 사람들이 곰 보내서 별명이 곰이 됐어. 그러면 어때? 곰 하면 뭐가 떠올라? 정말 철수가 떠오를 수도 있고.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 곰이 올 수도 있지. 네. 혹은 우리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그럴 줄 알잖아. 물론 곰이 정말 미련하진 않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때? 다 매칭이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본다고 해봐. 네. 뭐를 의미해? 예수님을 의미해요. 교회할 수도 있고 예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성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병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힙합. 뭔가 묘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등등등 영어 되게 많잖아. 네. 뭐 약국도 될 수도 있고 적십자, 녹십자, 회사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교회를 상징하는 건 또 뭐가 있어? 십자가 말고 예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네.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상징하는 성경책 붙여놓기도 하잖아. 네. 요런 것들. 이런 게 다 뭐야? 교회의 상징이지. 그러면 다 매칭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네. 근데 이거는 다 매칭이 될 수 있는 거는 원관념이 안 드러나서 그래. 사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는 경우인 거지. 그래서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알아맞히는 게 상징이야. 비유와 상징의 가장 큰 차이 두 가지. 하나는 참신한 표현, 하나는 습관적 표현. 하나는 일대일 매칭, 하나는 다르다 매칭. 이해되지? 이랬을 때 이런 비유와 상징은 둘 다 뭐야? 간접적 표현이야. 보통 이제 주제는 간접적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통 주제야. 그래서 우리가 비유와 상징이 통상 주제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예술적이지 않지. 네. 그래서 보통 뭐 문학 같은 것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점점 그때 흘러갈수록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잖아. 슬픈데 슬프다, 기쁜데 기쁘다. 그럼 그거는 일기장이지. 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 봐봐.
예를 들면은 서연이가 되게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어. 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나 정말 슬퍼 막 이거 일기장이야. 네. 근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더 슬픈 거잖아. 네. 그런 게 예술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상대한테,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개그맨들이 상대를 웃게 돼. 자기가 웃으면 상대가 웃어? 잘 안 웃지. 같이 웃으면 안 웃겨. 근데 어때? 내가 안 웃어야 상대가 웃거든. 그래서 보통은 문학예술이라는 거는 내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일기장이지. 상대한테 내 정서를 전달하는 거지. 그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 정서를 표출해버리면 상대는 그 정서가 나잖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블랙박스 같은 거 봐봐. 정말 어이없는 사고 같은 거 있지. 저딴 식으로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블랙박스 찍은 사람이 같이 화내버리면 보는 사람은 그렇게 화 안 나. 근데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끼어들었어. 근데 보는 사람이 이러고서 참으면 어때? 오히려 보는 사람이 더 빡치지.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문학예술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서가 전달이 안 돼. 내가 화내면 내가 화나고 끝나는 건데 상대가 화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화나는 순간에 내가 화 안 내면 보는 사람이 화나. 그게 문학예술이야.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 내 정서를 표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학예술은. 이해돼?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그래서 대부분의 주제의식은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출판사도 비상이 있는 거, 비유와 상징. 강조는 건데 어때? A를 강조하는 표현. 변화는 A를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표현이지. 얘네 둘 다 뭐야? 앞에서 직접적 표현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알겠습니다. 지워도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법의 종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눠보자. 근데 그럼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표현이면은 강조법도 되나요? 아니야, 그냥 강조는 강조고 우리는 강조의 대표적인 게 반복과 영탕 같은 거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강조하려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정서를 줘서 말하고 직접적인 강조 방법들 막 이런 거 있잖아. 비교, 대조 되게 직접적인 강조지. 네. 살짝 변화를 주는 강조법은 이런 거야. 반어, 역설.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다이렉트로 강조하면 강조고 약간 변화를 줘서 강조하면 뭐야? 변화야. 비유와 강조는 애초에 빗대는 거니까 직접적이지 않지. 근데 강조랑 변화는 어쨌거나 변화를 주거나 어쨌건 최종적인 목표는 뭐야?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거야. 좀 더 직설적이면 강조, 좀 덜 직설적이면 변화. 예를 들면 열거법 같은 경우는 쭉 나열하면서 정말 그냥 바로 강조하는 거잖아. 이런 건 강조. 그리고 또 뭐 있니? 뭐 저런 것들이 있지. 그냥 약간 변화를 주는 뭐 돈호법 막 이런 것. 돈호법은 강조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번 보자. 거기 봐봐. 일단은 24페이지 보면은 23에 영탄 있고 24페이지에 미화법 있고 연쇄, 비교, 대조, 점층, 점강, 과장, 열거, 현재, 명령, 억양, 반복, 거래 이런 것도 되게 직설적인 강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열거한다던가 현재형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옆에서 하는 것 같이 강조한다던가 명령한다던가 처음에는 칭찬했다 비꼰다던가 막 이런 것들은 진짜 직설적인 강조 방법인데 뒤에 변화가 봐. 변화들은 자, 어떤 부분을 건너뛴다던가 묻고 답한다던가 냉소적으로 비꼰다던가 문장에 짝을 맞춘다던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던가 반대로 말한다던가 좀 꼬아서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역설, 모순되게 말한다던가 앞뒤를 바꾼다던가 남의 말을 인용한다던가 누군가를 부른다던가 이런 것들 다 이제 변화예요. 분명히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냐 사실 그렇지. 조치하는 것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뒤를 바꿔서 뭔가 강조한다 이런 게 이제 변화인 거지. 이해되지? 네. 그래서 17페이지 비교법의 종류부터 좀 나누는데 일단은 지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인양 나온다고 다 지교는 아니고 서로 유사성이 클수록 어때? 비교에 가깝고 유사성이 작을수록 뭐에 가까운 거야? 비교에 가까운 거지. 맞아. 반대로 유사성이 클수록 비교에 가깝고 유사성이 작을수록 지교에 가까운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은유를 한번 보자. 우리 은유 보면은 은유의 기본적인 상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A는 B다 형태로 나타나지. 네. 대표적인 게 내 마음은 호수요가 나오잖아. 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뭐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이 경우에 봐봐. 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딱딱 드러나는 형태지. 네. 근데 은유법이 꼭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관념이 안 드러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뭐야? 눈물이겠지? 눈물이구나. 근데 이런 건 분명히 보조관념만 있고 원관념은 없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 상징 아니야? 근데 은유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이제 원관념이 안 드러나도 된다는 습관적인 형태도 있지만 또 하나 특징이 뭐였어? 상징과 비유의 차이는 1대1 매칭이냐? 다르다 매칭이냐? 얘는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1대1 명확하고 얘는 어때? 어떻게 해석하든 거의 1대1로 나올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두 볼의 방울 그럼 눈물이구나 라고만 해석하지 다른 걸로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잖아. 이런 건 비유로 쳐. 상징은 어때? 해석 여지가 되게 다양한 거야. 사실 그래서 중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상징도 있어. 그러니까 상징은 다대다 매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중의적이다. 그것도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징도 중의법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1대1 매칭인 게 이제 그 비유의 특성인 거지. 그래서 은유는 이 A는 B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때? 이렇게 아예 원관념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도 1대1 매칭이어야 돼. 맞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을 한번 보자. 의인법은 뭐가 의인법이니?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치.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사람의 속성이야? 감정. 그치. 첫 번째, 정서 표현이 나오면 사람의 속성이야. 문학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 사람 아닌 건 정서를 가지면 안 돼. 네. 가질 수도 있지, 동물도. 근데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어때? 뭐 슬픔, 기쁨 같은 거 나오면 슬픔 기러기, 뭐 기쁜 나무,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때? 다 의인법이야. 두 번째, 정서 행동도 당연히 그러면 어때? 의인법이겠지. 울다, 웃다, 춤추다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야? 의인법이야. 그럼 감정이입 되면 다 의인법인 거지. 이해되지? 감정이입이 나오면 무조건 의인법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인칭대명사로 불러도 의인법이야. 예를 들면은 그, 그녀, 나, 너, 우리 이런 것들 다. 네 번째, 돈어법으로 불러도 의인법이야. 해야, 강아지야 이런 거 다 의인법이야. 사람이 아닌 거에 한해서 사람이 보면 어차피 뭐 이런 거 써도 의인법이랑 상관없지 아예. 네. 그 외에 인간의 속성들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걸 부여하면 의인법이라고 해. 그리고 의인법에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부여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면 뭔가 친근감, 긍정적인 인식의 경우가 되게 많아. 네. 자, 그 다음에 의인법과 유사한 것 중에 뭐가 있어? 화류법이 있어. 네. 화류법은 뭐가 화류법이니? 무생물을 생물. 보통은 대부분의 교과서는 어떻게 나와? 생물을 사실은 생물로 빗대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식물에 빗대는 경우 봤어? 네? 식물의 화류법을 빗대는 경우는 없지. 없습니다. 뭐 움직이는 식물이 있을 수 있지. 식충식물이나 뭐 미모사 같은 건 움직이겠지만 보통 그런 데에 빗대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사실 무생물, 생물에 빗댄다라고 보통은 얘기하긴 하지만 보통 어때? 이제 동물에 빗대는 경우들이 많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이 아닌 모든 것으로 보기도 해. 움직이지 못하는 걸 움직이는 것처럼 이 활이 움직일 발자거든. 사실 보면은 꽃이 기지개를 펴다도 이런 것도 일종의 화류법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해. 꽃은 분명히 생물이잖아. 또 파도가 뭐 우르렁거린다 거기 나오는 거. 이건 사람의 속성이 아닌 거지. 만약에 파도가 춤춘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거는 의인법으로 가버리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통상 이제 무생물이 생물인데 무생물이 동물인 경우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물이 동물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활이라고 보기도 해요. 음질의 활자잖아 사실. 근데 그냥 거의 명확한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생물이 동물. 이게 가장 명확한 답이고. 그 다음에 또 의인법과 유사한 것 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우화법도 있어. 우화법은 뭐가 우화니? 식물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교훈을 주는. 보통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아닌 걸로 표현하면서 플러스 교훈을 주는 게 보통은 우화야. 우리 예를 들면 뭐 이소부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저런 거 있잖아. 해와 바람 이야기, 나무네 외투 벗기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해와 바람이 정말 그렇게 싸우겠어? 아니잖아. 부드러운 어떤 그 성격을 가진 사람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잘 설득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되면 좀 이상하지. 네. 그래서 어때? 해와 바람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지. 우화라는 거는 사실 뭐 이소부화 같은 것도 있지만 어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냐면은 가전체 문학에서 많이 나와. 가전체가 뭐니? 가짜 전기문. 인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원래 전기인데 가짜야. 이게 주로 이제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거지. 본 적 있니? 공방전, 복순전 뭐 이런 거. 처음 들어? 처음 들어요. 자, 공방이라는 건 역전을 의미하는데 공방전은 돈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돈의 탄생과 죽음까지 떼기를 본 글이야. 그래서 그러면 뭐야? 의인이지. 근데 한편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어. 그럼 뭐야? 우화지. 네. 그래서 가전체는 그 의인과 우화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의인화시키기도 했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들어가면서 돈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또 표현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어때? 우화와 의인화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모르겠는 거. 맞습니다. 괜찮아? 네. 필기 다 했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의성법과 의태법도 나가보자. 글 지워도 돼? 네. 의성법과 의태법을 합하면 우리 뭐라 그래? 음성상징. 그렇지. 음성상징이라고 하지. 설마 처음 듣는 건 아니지? 네, 아닙니다. 자,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한 개념인데 근데 왜 얘는 상징이야? 근데 비유에 들어가 있네? 왜 그럴까?
우리 예를 들어보자. 우리 삐약삐약 뭐야?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우는 소리. 깡충 끼가 뛰는 소리. 뭔가 토끼가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거겠지. 네. 이런 게 뭐야? 의성어. 다른 말로 의성법. 다른 말로 의성부사지. 네. 얘는 의태어 혹은 의태법 혹은 의태부사야. 자, 분명히 습관적이야. 그치? 네. 그래서 상징에 가까워. 근데 얘네가 왜 비유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 보면 삐약하면 1대 1 느낌이지. 병아리 우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로 상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나? 없습니다. 없지. 1대1 매칭이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유인데 습관적으로 써서 음성 상징어라고 그러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펄럭펄럭은 어디에 들어가?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상입니다. 둘 다. 둘 다. 펄럭펄럭 깃발이 움직이는 모양 혹은 소리 둘 다를. 아,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이건 분명히 의성어, 의태어, 부사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때? 펄럭거리다는? 의태어입니다. 아니, 이거 봐봐. 얘는 부사지. 네. 얘는 뭔데? 동사. 그러면 이것도 음성상징어야? 아니요. 음성상징어야. 여기까지. 근데 의성부사, 의태부사나 의성어, 의태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음성상징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불명확했는데 옛날에 이제 한번 몇 년 전에 이제 학력평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낸 문제지. 거기에서 이거를 음성상징어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냈어. 답이 그랬어. 그래서 음성상징어다. 수능에서는 뭐 변화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그래서 동사 형태도 음성상징어로 본다 여기까지다. 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요거 정리됐니?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풍요법이 나오지. 네. 풍요는 뭐가 풍요니? 원관념을 아예 숨기고 보조원념만 노출시키면서 원관념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응?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읽길래 자, 풍요법은 보통 이제 이름 자체만 보면 뭐와 뭐가 합쳐한 것 같아. 풍자와 비유가 합쳐진 것 같이 보이지. 발음 풀인 줄 알았어요. 응? 발음 풀인 줄 알았어요. 그래? 바람의 비유. 풍자는 뭐를 의미해? 원래는 비유 플러스 비판을 풍자라고 그러고 여기에 해학적 요소가 딸려와. 우리가 뭐 풍자적 이러면 뭐야? 뭔가 다른 거에 빗대어서 그걸 비판하는 거거든. 네. 우리 풍자 소설, 풍자 뭐 소설하면 뭐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이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게 풍자지. 또 뭐 정치인들 뭐 동물에 빗대고 막 이런 게 풍자란 말이야. 보면 뭐가 있어? 해학이 생기지 그런 경우에는. 네.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풍자하잖아 정치적. 네. 그거 읽은 적 있어? 아니요. 거기 보면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가 이제 욕심 많은 정치인 뭐 아. 이렇게 풍자하면 어때? 해학도 딸려오게 되는 거지. 동물원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야? 이제 풍자인데 풍요법은 사실은 풍자 비유만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고 뭐야? 빗대어서 표현하지. 네. 그리고 비유하지. 근데 여기다 뭐가 붙어야 되냐면 속담이나 관용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속담이나 관용어를 쓰면 그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원관념이 못 알아듣는 게 딱 드러나면서 어때? 대상을 비판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풍요인 거야.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대유법은 우리 흔히 뭐 거기 보면 제유와 환유 두 가지로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 이제 대유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법인데 그중에서 정말 일부로 전체를 표현하는 건 제유고 환유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봐봐. 운전대를 잡다. 운전하다의 의미지. 네. 근데 운전대 잡는 거 운전하는 거 일부일 뿐이잖아. 네. 그래서 그걸 대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제휴에 가깝겠지. 운전하는 거의 일부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엑셀을 밟다, 뭐 이거 운전하다 표현하진 않잖아. 네. 근데 봐봐, 자율주행차야. 뭐 운전대를 잡다, 뭐 운전석에 앉고 이제 주요 통제를 한다는 의미, 뭐 운전대 잡을까? 안 잡겠지. 그럼 상징적으로 이제 그럴 경우에 뭐야? 환유가 되는 거지. 이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학사모를 쓰다 보면 졸업하다의 의미지. 네. 근데 요새 코로나 때는 졸업식 못 해가지고 학사모 안 쓰고도 결혼식, 아니 그 저기 뭐야, 결혼식이 아니라 졸업식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 그때는 뭐야? 환유가 되겠지. 그래서 그게 구분이 애매해서 그냥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대유.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중립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 중이라는 거는 뭐야? 두 가지 이상의 의미. 그치? 자, 봐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을 때 보조관념 하나에 원관념이 여러 개가 오는 경우.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동음이어를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배가 크다. 뭐 어때? 세 가지로 의미할 수 있지. 타는 배, 먹는 배, 뭐 사람 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중의적인 표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해되지? 네. 혹은 세 번째 행강 걸림 혹은 행강 번침이라는 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는 거야. 먹었다, 알수가 밥을 버렸다. 자, 이렇게 행을 바꿔버리면 도치에서 이렇게 태수가 밥을 먹은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철수가 밥을 버린 것일 수도 있지. 이렇게 쓰는 게 행강 걸림이야. 행강 걸림을 한다고 꼭 중의법이 나오는 건 아닌데 행강 걸림을 통해 중의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걸 가지고서도 중의법을 만들 수 있지. 보통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만들면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 언어 요리,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괜찮아? 네. 좋아. 다음 것도 봐보자. 지운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뒤에 보면은 강조법이 나오는.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네. 자, 강조법은 보통 대상을 직접적으로 강조할 때 쓰는데 우리 강조를 하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야? 원래 반복과 비유요. 반복과 아니 비유는 강조가 아니잖아. 영탄. 자, 반복적으로 말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강조를 하면서 또 모두와 운율 형성을 하지. 네. 영탄은 정서의 직접적 표현인데 그러면 영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 영탄법은 어떨 때 영탄법이라고 해? 감정을 강조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이런 것들 있지. 뭐 있어?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 감탄사 예를 들면 우와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봐. 감탄사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니요, 여보세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네. 이런 거 나오면 어때? 이거 영탄법인가? 네. 애매해. 그러니까 영탄법이라는 건 되게 애매하고 100% 영탄법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탄법이긴 하지만 정확히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아. 그래서 영탄법이라는 어떤 선지가 나오면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다른 거 다 보고 나서 그래도 영탄법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영탄법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또 느낌표가 나온다고 해봐. 이것도 영탄법인가? 네. 아닐 수도 있어. 거의 90%인데. 네. 또 세 번째 감탄형 어미가 나와.
이것도 영탄법의 확률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어. 뭐뭐구나, 뭐뭐군, 뭐 이런 거. 네 번째, 도농법을 부르는 것도 정서의 직접적 표현이다 그러면은 어때? 영탄법이라고 보기도 해야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다섯 번째, 서리법으로 나타내는 것도 영탄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뭐뭐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탄법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쓰면 영탄법 내지는 영탄적 어조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됐니? 네. 이걸 정리하고 또 뒤로 가자. 다 됐니? 네. 미화법. 미화법은 뭐가 미화법이야? 일부러 미화를 시키는 방법이요. 아름답게 표현을 바꾸는 거지. 네. 사실 미화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기 나오는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는 잘 안 쓰여. 거지가 뭐 집없는 천사 이런 건 너무 이제 습관적이고 상투적이잖아. 근데 이제 실제 쓰이는 거 보면 원래 우리가 죽다라는 표현을 돌아가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네. 원래 옛날에는 이거는 뭐였어? 미화였는데 지금은 미화가 아니게 되지. 사전에 실려버렸잖아. 이건 더 이상 새로운 표현이 아닌 거지. 아름다운 표현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죽었다지. 근데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생긴 건 뭐야? 뭐 하늘로 돌아가시, 하늘나라에 가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화인 건데 지금은 사전에 그냥 돌아가시다는 뭐야? 죽었다가 의미가 나오잖아. 그럼 미화가 아닌 거지. 더 이상 그냥 사전적 의미지. 그러면 요새는 뭐를 쓰느냐? 우리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뭐 이런 표현 쓰잖아. 무지개 달. 그치,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혹은 또 시에서 쓰이는 것들 봐봐. 백석의 여성이라는 시 보면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또 서정주의 기축도 보면 눈물이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 또 이런 것들 있지. 그 뭐야?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이런 거 다 뭐야? 미화법이고. 또 정사의 관동별곡에도 미화법들이 꽤 나오지. 관동별곡 이제 부분 보면은 네. 화자 자신 정철이 뭐라고 해? 취선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어. 아직 다 배우지 않았지만. 네. 혹은 또 자신이 바라보는 학을 비로봉에서 뭐라고 그래? 아니, 금강대에서 선학이라고 그러지. 신선의 학. 이것도 미화법이었지. 또 그 다음에 자기가 타는 수레를 신선이 타는 날개 돋친 수레, 그래서 우계지륜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네. 자기가 이제 쓰고 있는 돌계단을 옥으로 된 계단, 옥계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거 다 미화법이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미화법이 실제 문학에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고, 또 그다음에 실제보다 좋게 쓰면 다 미화법이에요. 아름답게 표현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쇄법. 연쇄법은 뭐야? A, B, B, C, C, D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게 현대시에 나오냐? 간혹 나와. 근데 고전시가에 나올까? 안 나옵니다. 같잖아.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고전시가가 더 많아. 어허. 야, 봐봐. 우리 관동별곡에 이거 있었잖아. 기억나? 산의 모습 표현할 때, 혹은 면왕정가에서도 이런 거 있었지. 말거든 좋지 말거나 좋지 마나 좋거든 막지 마나. 기억나? 네. 먼저 읽어볼게요. 요것만 해도 A, B, B, A만 나와도 뭐야? 이것만 해도 연습법이야. 그리고 이제 그 1,000원짜리 아저씨 태계이왕이 지금 도산 12국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지.
이렇게 쓴 부분이 있거든. 고인은 여기서 성인 현인이야. 옛날 사람들이지. 성인 현인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의 나는 못 받고 그 사람들도 나를 못 받지. 왜 시대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못 봐도 그 사람들이 가던 학문의 길은 알 수 있다. 왜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 아니 가고 어떻겠는가. 이거 되게 유명한 시거든. 근데 이것도 딱 뭐야? 연세지. 네. 이렇게 A, A 또 B, B 이런 것도 연세야. 생각보다 현대시보다 고전 시간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그래서 이런 거 연세 잘 찾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는 아까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비교는 비슷한 거 놓고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강조되는 거. 대조는 서로 차이 나는 거 놓고 이게 강조되거나 이게 강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점층, 점강이 있는데 점층은 점점 강해지는 거, 점강은 점점 약해지는 건데 강해지는 거나 약해지는 게 애매하면 점층으로 그냥 포함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대경 대구부산 점층이야 점강이야? 근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면 점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산 사람들이 보기엔 점층이잖아. 그럼 애매하면 어떻게 돼? 그냥 점층법 이렇게 가는 거지. 또 우리가 점층법 뭐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점층이야. 우리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 알아? 눈이라는 새요? 눈이라는 시.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아침부터 9시부터 수업했더니 힘들어. 좀만 앉아서 할게. 쉬었다 가셔도 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일단 이렇게 돼 있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 점층이지. 네. 이게 점층.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내린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내린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표현이 많아지는. 점점 표현이 많아지고 글자도 길어지고 이런 게 이제 점층이 돼. 이런 것들도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점층. 자, 그 다음에 과장은 어때? 향소 과장, 향대 과장. 그래서 기본보다 더 과하게 표현하면 향대, 적게 표현하면 향소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열거법은 대상을 쭉 나열하면서 쓰는 건데 사실 나열하면 왜 강조의 효과가 있느냐? 봐봐. 나 어제 자습실에 가서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했어. 많이 했다는 거지. 강조하는 거지. 보통 열거는 강조의 효과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열거법도 강조이고. 현대법은 뭐야? 우리 저거 했었지? 형태소 했었니? 아직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어. 네, 저희 근데 목요일에 올 때도 내신을 하나요? 목요일에 문법. 근데 니네 의문변동 요번에 들어가잖아. 네. 확실해? 어떤 거요? 의문변동 문법 들어가잖아 시험 범위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거의 작년 재작년 트렌드 보면. 쌤한테 여쭤볼게요. 근데 문법 의문변동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정 안 되면은 요 시간에 해줄게 어차피 돼야 되니까. 네. 아니 선생님, 음. 국어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고 이러면서 보통은 좋게 생각하지. 엉뚱한 질문만 아니면은 수업에 갔는데 질문은 좋게 생각을 해. 성실한 학생이구나,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뭐뭐 는다, 니은다 형태가 되면은 이게 동사인 거지 사실은. 네. 이 는다, 니은다를 많이 쓰면 뭐야? 현재법이야. 네. 그러면 봐봐.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잠을 잤다.
그리고 철수는 밥을 먹는다. 그리고 잠을 잔다. 뭔가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네, 그래서 현재법을 쓰면 어때? 생동감, 현장감을 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맞습니다. 괜찮아? 네. 왜요? 아니야. 힘들어 보여서. 내가 힘든가? 자, 봐봐. 명령법은 그리고 어때? 명령을 해가지고 강조와 주의 환기의 효과가 있지. 주의 환기라는 건 뭐야? 어떤 분위기나 시의 흐름을 바꾸는 효과가 있어. 강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억양법. 처음에 칭찬하다 나중에 비난하거나 나중에 처음에 비난하다가 나중에 칭찬한다. 애초에 근데 이런 게 시에 있을까?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 있겠지. 고전 시가 중에 이거 있거든.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뭐니? 여수의 아니야. 순하나 장수 오중문에게 줄 열자지 주는 시 누가 썼을까? 수상이 있었습니다. 응? 아, 누가 썼어? 수나라 장소가 일지문덕 있었지. 아, 일지문덕 하면은 무슨 대처? 살수대첩. 살수 대처. 맞아요? 비주 대처 아니고 살수 대처이지. 오, 뭐 한 거야? 살수 대처는? 나왔습니다. 나왔지. 중국이지. 네, 누가 통일해? 명나라. 556 시대를 누가 통일해? 아, 진시황? 전국 시대는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고 556군 수나라가 역사를 통일하는 잘 몰라요. 그래? 이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 침략하다 망한 2대 만에 그때 이제 수나라 양제가 어떻게 돼? 이 유화를 건너가지고 100만 대군을 밀어넣잖아. 네,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별도로 평양성으로 수군도 보내. 수군 5만. 근데 이 수군 5만은 평양성에서 유인작전에 의해서 격퇴당해가지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걸 수양제가 몰랐어.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요동성 방어선에 이제 요동성 방어선에 고구려군이 너무 잘 싸우니까 이게 요동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수도부터 함락시키자. 그럼 여기 70만 나르고 30만을 별도로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우중문이라는 장소한테 보내. 네,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은 을지문덕이 계속 7번 져주면서 유인을 해. 평양성 근처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보내는 거야? 요시, 여수장 우중문 씨를 편지로 보내.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계책은 하늘에 닿았고 당신의 전공은 참 대단하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해. 칭찬.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충분히 전공을 세웠으니 그만 돌아가 보니 어떻겠니? 이렇게 하고 끝내. 무슨 얘기야? 까는 거지.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머지 않았어. 곧 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우중문이 그거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얘네가 보급도 없이 한 달씩 식량만 들고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수군에 의해서 보급을 받기로 돼 있는데 수군은 퇴각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도움 받을 데가 전혀 없네. 먹을 것도 없어. 30만인데 적진에 고립됐지. 근데 이제 의지문덕이 반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도망가. 그래서 살수에서 어떻게 돼? 30만 중에 몇 명이 돌아가? 6천 명이 다 돌아가. 29만 몇 명이 죽은 거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승리인 살수대첩. 거기 나온 게 여수장 우중문시 최초의 뭐야? 그 생각이 안 나. 억양법 시야. 우리나라에. 이해돼? 네, 그래서 이제 요 시가 억양법이 쓰이는 거의 몇 안 되는 사례야. 그런 것들이 억양이야. 네, 자, 그 다음에 반복은 당연히 강조와 의미를 만들어내겠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법은 뭐야? 예시를 드는 건데, 네, 사실 예시를 드는 거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원래 이건 문학을 위한 법이 아니지, 법칙들이. 말 잘하기 위한 법칙들이잖아. 네, 예시법은, 거래법은 거의 어떻게 나와? 비문학에서 나오지. 문학에서는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어쨌거나 수사법의 일종이라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됐니? 네, 자, 47페이지 향수 보면은 이제 현대시를 분석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시를 볼 때 분석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 시는 크게 아까 배웠듯이 매제적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매제적 관점은 세 가지 있었지. 뭐야? 표현론, 그 다음에 반영론, 그 다음에 효용론. 얘네들은 보통 뭐를 줘? 보기를 주고 물어보고. 요게 이제 보통은 3번 문항이지. 네. 그 다음에 내재적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시의 어떤 형식적 요소 부분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 내용적 요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 요소는 보통 중등 관점에서 많이 물어보고, 내용적 요소는 보통 고등 관점에서 많이 물어봐. 형식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많이 배우는 운율, 심상, 표현법. 네. 여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발상법까지 같이 들어와. 내용적 내용은 화자와 청자 이론, 그 다음에 화자가 바라보는 정서, 이 정서가 결국엔 주제거든. 네. 이거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시의 흐름인 시상 전개. 보통 이 주제가 나오면 시어의 의미도 나오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개념들인데, 보통은 시상 전개나 운율, 심상, 수사법 같은 내용들을 1번 문제로 물어봐. 보통 이제 표현상 특징 문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자나 청자 시어의 의미를 2에서 3번 문제로 물어보고, 3에서 4번 문제가 외적 근거에 의한 작품 분석, 그래서 곡이 나오는 것 같아. 여기 기본적인 그 문제 유형들인 거지. 시를 풀 때 우리 앞에 한번 봐봐. 작년거 한번 보자. 작년거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페이지 28페이지 봐봐. 자, 거기 보면 시 두 개 두고서 뭐를 물어봐? 1번 문제에서는 운율이나 모티프, 그 다음에 감정이입, 뭐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물어보지. 네. 표현상 특징. 2번 문제도 또 뭐야? 의서목, 역순회적 구성, 방탄사. 이거 또 물어보지. 네. 사실 이건 일반적인 수능형 유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수능형 유형에 가깝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한백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긴 하지. 세 번째도 뭐야? 서사가 내인 소설에서 글자가 있어야 되게 좋은 생각이 액자식 구성으로 어쩌고 이거는 뭐 약간 내용적인 부분에 소설 이론을 같이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시 형태랑은 좀 벗어나는 문제 유형을 냈어. 그럼 향수 문제도 한번 보자. 4번 문제도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제 뭐야? 화자의 정서를, 그 다음에 직유법,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향토적 소재를 통해 뭐 심상을. 이거는 보통 어때? 표현상 특징과 화자 청자를 섞어서 물어보지. 네. 보통 이렇게 잘 안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낼 때 이걸 딱 틀을 맞춰서 내는 스타일은 아닌 거야. 한백호가 강연 선생님은 사실. 오히려 다른 고등학교들 중에 수능형 문제 내는 애들은 딱딱 떨어지게 되거든. 정확히 수능 스타일로. 근데 이건 좀 이도저도 하는 느낌이고. 5번 문제 봐봐. 이거 시어의 의미지. 네. 시어의 의미는 주로 2, 3번 문제에 나오는 형태이고. 사실 6번 문제 같은 건 요즘은 안 나와, 수능에. 이렇게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중간 부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때? 공감각 같은 개념 물어봤지. 네. 보통은 향수는 공감각 문제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감각 파트는 다음 주에 설명하고, 시험을 한번 볼게. 네. 나오는 부분들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볼게. 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외울래? 시험을 보지 말고 외워서 쓸래? 어떤 걸요? 예를 들면 뭐 푸른 종소리 하면은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 아예 그냥 의시들 다 줄 테니까 한번 싹 외우고 딱 보고서 그냥 쓰는 거 할래?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둘 다 상관없어. 외워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시험 볼 테니까 그냥 줄 테니까 한번 봐봐. 그럼 공감각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혹시 몇 개 정도 되나요? 20개. 20개? 그럼 출력을 좀 해보자.
분명히 원래 있는 게 있어서 나오려면 좀 걸리겠다. 네. 이따가 요거 작품하고서 해줄게. 자, 보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가지고 향수를 가볼게. 향수 보면은 거기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 빈칸은 그 뒤에 보면은 그 빈칸 채우는 답지가 있어. 그 책에 뒤에 끼워져 있는 거. 그거. 그래서 그거 보고 서술형까지 그냥 다 적어봐. 그대로. 그러니까 풀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다 적어보면 돼. 네. 싹 다. 그리고 47페이지 가보자. 자, 향수를 하는데, 그 향수 문제를 풀어오면 되고, 앞에 거 한번 풀어봐봐. 네. 자, 향수는 일단 우리가 시를 처음 볼 때 화자, 청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일단 먼저 해야 돼.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는 건 어떤 개념이야? 나가 나오는 거지. 전에 설명했나? 아니요. 그냥 따로. 1인칭 호칭어나 대명사가 나오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나. 네. 청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는 건 어떤 개념이야? 너. 2인칭 호칭어나 대명사 네. 혹은 존호법으로 불러도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거지. 예를 들면 너, 아니면 뭐 철수야 이런 식으로 부르면. 네. 자, 이제는 어떠니? 화자 표면에 드러나니? 표면에 드러나지는 안 들어간다. 청자도 표면에 드러나지? 맞습니다. 드러난다. 3년 해봐봐. 내 마음 이런 표현 나오잖아. 화자는 나지 어떠냐? 고향을 그리워하느니. 청자는 표면에 드러나잖아.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독백체, 고백체라고 그래. 존댓말하는 느낌인 거지. 나는 나오는데 듣는 사람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대상은 이제 고향이잖아. 네. 여기에 대한 정서가 결국엔 뭐야? 그 주제인 거지. 이 그리움이 주제이고 결국엔 이 그리움이 뭐야? 향수인 거잖아.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야? 향수. 향수 주제인 거지.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지 주제는. 이 고향의 이미지를 5단계에 걸쳐 가지고 표현을 했지. 1년부터 5년까지.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가 반복돼 있어? 고향에 대해서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고 각각의 연마다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야? 1년은 외부 풍경이고 2년은 내부 풍경이고 3년은 뭐야? 화자의 내면이고 4년은 다시 어때? 외부 풍경 5년은 내부 풍경이야. 근데 또 차이가 외부 풍경을 원경에서 바라보고 내부 풍경을 어때? 여기 보면 근경에서 바라보고 외부 풍경을 근경에서 바라보고 내부 풍경을 원경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리고 이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로 많이 표현해. 감각적이라는 건 오감과 관련된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네. 특히 이제 공감각 같은 것들이 꽤 나오지. 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네. 넓은 발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는데, 자, 넓은 발 동쪽 끝에 옛 이야기 지줄되는 거는 뭐야? 활용법이지. 네. 아니지, 의인법이지. 말을 했으니까. 네. 의인법인데
의인법이 이제로 이제 실기천에 대해서 뭐야 친근감을 나타내고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는 향토적 시어라고 하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향토적 시어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울음이 금빛이래 우리 이런 게 뭐야? 공감각이지 우리가 보통 공감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원래 있는 게 뭐야? 울음이지. 나중에 갖다 바친 게 금빛. 그러면 이렇게 돼서 청각에서 청각의 시각화. 그치 청각의 시각화. 근데 이게 간혹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수식 받는 게 메인이라고. 이게 M, 이게 S, 메인 서브라고. 근데 사실 맞아? 항상 수식 받는 게 메인은 아니야. 자. 우리 단단한 고요라는 시에 보면은 단단한 고요는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을 이제 쓴 시야. 네. 근데 도토리를 묵을 만들려면 그 전에 그 말리고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들거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도토리를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도토리묵이 진짜 도토리를 만들었군요. 도토리가 뭐 만드는 거야. 자, 햇빛 바에 디디는 소리. 자, 봐봐. 이 경우엔 뭐가 메인이야? 소리가 수식받으니까 소리가 메인인가? 햇빛이. 햇빛이 메인이지. 왜 햇빛만 있잖아. 소리는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단단한 고요라고 해서 소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뿐이야. 네. 그럼 뭐야? 햇빛은 촉각 아니면 시각이지. 네.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한 거야? 청각. 청각. 그러니까 수식받는 게 항상 메인은 아니야. 이해되지? 네. 그래서 요거 이따가 한번 싹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 한번 시험 보고 한번 나랑 같이 해보자. 언제요? 다음 주에요? 아니 지금 나랑 같이 보면서 한번 테스트 봐보자. 그럼 4시보다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금방 끝날 거야. 지금 매우 졸린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줄 테니까 한번 해와봐 다음 주까지 숙제로. 아, 시험 돼요? 응 정직하게 보고 올게요, 시험.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봐봐 금빛 게으른 물음은 그래서 청각에 시각하지 그리고 그곳에 참아 코멘터리 칠리아는 후렴구지 계속 반복을 통해서 통일성을 주고 후렴구의 특성은 뭐야? 통일성을 주고 강조를 해주지 운율형성하고 오늘 통일성 운율 강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어때? 외부에 있는 풍경을 멀리서 바라본 느낌이지. 그러다가 집안 내부로 들어가서 가까이서 바라보는 걸로 바뀌지. 네. 그래서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이거 뭐야? 촉각이지. 시간의 경관이 나타나지.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많이 달리고 이것도 이제 공감각으로 보기도 해. 밤바람 소리인데 그러면 청각이잖아. 근데 말이 달린다라고 표현된 말은 청각일 수도 있지만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기도 해.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도 향토적 지어지 얼룩배기 황소랑 더불어서 고향적인 이미지가 시골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후렴구가 또 나오고 후렴구 무슨 뜻이에요? 이거? 후렴구 뒤에 반복되는 거. 아니, 여기서 그래서 그것이 참하고. 아 그곳이 참 코멘들이 진리야. 이거 뭐야? 서리법이지. 잊히지 않는다. 꿈속에서도 잊히지 않는다지. 서리법은 뭐야?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야? 잊히겠느냐라고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야? 잊히지 않는다. 고향이 그립다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립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흙에서 자란 내만 여기 화자 나오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시적 허용이지. 그러면서 하늘빛이 그리워도 이제 고어 형태로 표기돼 있지. 이게 좀 옛날 시니까. 파란 하늘빛은 뭐를 상징해? 꿈, 이상 같은 거지 보통. 그걸 이상과 꿈을 쫓으려. 함부로 손 활살. 활살은 리을 탈락하기 전이지. 원래는 화살로 리을 탈락해야 되는데 원래 형태가 활의 살이야. 그래서 활살이지. 파란 하늘 꿈과 희망이라고요? 꿈과 희망. 그걸 찾으러. 함부로 손 활살은 그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거지. 꿈과 희망을.
그걸 추구하려고 그걸 찾으러 필서 미술의 함주름 휘적이던 곳. 이거는 뭐야? 여기저기 찾아다녔었던 거지, 어린 시절은. 네. 함주름 휘적이는 건 뭐야? 이제 촉각이고, 파란 하늘은 시각이니까 시각과 촉각이 주로 나왔지. 아까 보면은 이제 외부 풍경에서 금빛 게으른 노는 뭐야? 청각의 시각화가 나오고, 네. 감각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1년은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각도 일부 나오지. 뭔가 휘돌아 흐르는 모습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각과 청각의 시각화가 나오지. (3년은) 그러면 뭐야? 시각과 촉각이 나오는 거. 이거는 공감각 쪽이 아니죠. 공감각은 안 나오지. 네. 감각이 전이가 일어나야 공감각인데 그냥 열거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만물별 같은 이거는 뭐야? 시각이면서 시각적에서도 움직임이 많은 걸 뭐라 그래? 역동적인 인이라고 그러지. 동적 중에서도 되게 많은 동적인 인이가 있는. 시각 역적. 그래서 검은 기민머리 다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어여쁠 것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는 아내의 옛말이지. 안사람이라는 뜻이야. 집안에서 일하는. 따가운 햇살에 등에 지고 이삭 붙던 곳. 이거는 뭐야? 촉각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야? 이제 어린 누이에 대한 모습, 그리고 아내에 대한 모습, 이 고향에 있는 아내 어린 누이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도 어때 좀 가난하게 살아있고 있는 거를 사이철 발벗은 아내라고 표현을 했지. 이삭을 줍는 것도 가난한 거지. 별을 수확한 게 아니라 수확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거니까. 사철 밟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계절 동안 발을 벗고 신발 없이 가난한 거야. 네. 자, 이거는 그래서 어때? 외부 풍경을 가까이서 바라본 거. 마지막 거는 집안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이 쓴 거지. 네. 하늘에는 성김별, 이제 띄엄띄엄 있는 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거는 뭐야?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있지. 신비로운 느낌. 네.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뭐야? 청각이지. 네. 청각과 그리고 시각이 주로 나타나, 여기는. 오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난한 곳이지. 가난한 느낌이 또 나지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던 곳. 가난하지만 어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냈지. 그래서 그런 고향의 모습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열거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 시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지. 네. 네.